안녕하십니까. 이데올로기 리더십 연구원장 강철근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100분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의 리더십이라고 할 때 우리는 현재 우리 한국의 역사, 그리고 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가 쭉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오늘날의 한국을 주로 형성했던 조선의 역사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까지 걸쳐서 약 3국의 그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리더십에 관해서 약 100분간에 걸쳐서 강연을. 역사 속의 리더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조선의 역사는 아주 유례없이 500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 중국만 하더라도 5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하상주, 춘추 전국시대, 진한 삼국시대, 위진 남북조시대, 송원명청, 이렇게 쭉 역사가 내려오는 동안 각 나라가 300년을 넘어가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전체 역사는 50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개별의 나라들이 300년을 넘어가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변방의 한 나라가 이렇게 장구한 5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이 백성들과 함께 이끌어져 왔던 그 이데올로기, 그 리더십, 그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선의 그 이데올로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교, 유학, 그 중에서도 성리학이었습니다. 이것은 서구에 있어서 그 자본주의에 필적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이념이었습니다. 서구의 자본주의, 그리고 우리의 그 유교, 성리학,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리더십, 그 본질을 우리가 추구해 볼 때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백성들,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치,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비전,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이 리더들이, 절대 왕들이 백성들과 함께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 백성들과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리더십이었습니다. 먼저 이 자본주의를 볼 것 같으면 오늘날 자본주의는 약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막스 웨버는 20세기 초에 이미 자본주의의 정신, 그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 막스 웨버는 청교도주의라고 했습니다. 청교도주의야말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청교도 정신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켈빈주의적인 금욕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즉 영국과 미국의 금욕주의 사상,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기고 이윤 추구를 하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것, 그리고 그 번 이윤을 낭비하지 않고 절제하고 금욕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청교도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스 웨버는 그의 저서, 그 청교도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미 바로 청교도주의의 금욕주의와 철저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그 자본주의 정신을 연결해서 그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산업혁명이나 합리주의나 근서적인 어떤 원인이 아니고 청교도주의적인 금욕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이 결합해서 오늘의 엄청난 자본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이미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구의 자본주의, 서구의 이데올로기는 그 오늘날 서구의 그 거대한 부를 이루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왔죠.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그 장구한 역사를 이끌어온 기본 이념, 이데올로기는 특히 조선에 있어서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리학의 정신을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이것은 결코 그 고리타분한 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왈 맹자왈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 기본적인 유교 정신과 그것이 변형된, 발전된 성리학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우리들 가슴에, 동양인들의 가슴에 면면히 살아있는,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의 3개국의 그 모든 사람들의 아무리 부존해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어떤 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본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본 이데올로기인 유교와 성리학을 오늘 추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조선의 성리학 그리고 이러한 그 지배주의가 그 특히 송대에 이르러서 주자학으로서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 유교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한중일 삼국의 기본 이념, 이데올로기가 유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자가 살았던 시대, 춘추 전국 시대와 그 뒤를 이은 맹자의 시대, 그리고 순자, 공자, 맹자, 순자가 일으켜놓은 유교 정신이야말로 이러한 유교 정신을 오늘날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야말로 이 이데올로기를 점검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교적 인본주의는 그 맹자로부터 시작됐죠. 물론 공자에서 시작했지만 맹자가 이를 발전시켰죠. 그러면 이제 정통 유교로 돌아가서 이 컨퓨셔니즘, 한중일 삼국의 기본 이념, 기본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정통 유교로 돌아가서 유교의 근본 원리를 간략하게나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자, 맹자에 의해서 비롯된 유교는 이 한무제 시대에 이르러서 동중서라는 위대한 유학자와 함께 한무제의 BC 136년에 국교로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교로 정해진 유교는 사실 남북조 시대라는 중국에 있어서의 국방 이민족들의 침략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혼란기가 있었던 남북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오니까 백성들은 유교적 이념보다는 불교나 도교와 같은 다소 현실과 떨어진 새로운 피안의 세계를 찾는 불교, 도교에서 위안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념은 불교, 도교로 옮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유교가 당나라에 이르러서 한유랑 유학자에 의해서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고,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유학이 다시 완전히 부활하게 됩니다. 이 당나라에 있어서 귀족제와 함께 발전되어 유학은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신흥 사대부들에 의해서 다시금 변질되고 성리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나라에 의해서도 유교가 과거시험으로 채택이 되고, 또 원나라에 이르러서 다시금 성행이 되다가 청나라에 이르러서는 아주 극성하게 되고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명청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 시대도 정통 유교가 사실은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또다시 새로운 유학으로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대 정통 유교의 현상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맹자와 순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맹자와 순자는 공자와 함께 유학을 전 동양 삼국에 퍼뜨린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맹자는 이 사회 개혁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중국 궁궐에서 중국의 고대 국가에서 행하여주던 이익, 부귀, 권력 이러한 것을 맹자는 이익을 정의, 공공정신, 권력을 복지와
영향력, 즉 백성 친화적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리더십의 본질을 민의에 충실한 것, 민의를 반영하는 것, 민의와 함께 가는 것을 리더십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아주 매우 현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맹자는 군주, 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이며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 백성을 중화시한 것, 이것이 왕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도 정치는 절대 왕정에 의한 독재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대변되는 공권력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민본주의 사상과 왕도 정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하는 왕도 정치는 절대로 절대 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도라 하는 것은 민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맹자와 순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이 순자에게 있어서 그 맹자를 철저하게 비판했습니다. 순자는 맹자가 간과한 많은 이야기를 순자는 그 순자 책에서 이론서에서 밝혔습니다. 사실 공자와 맹자의 책은 그 이론서라기보다는 에피소드 모음집 혹은 강의록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순자는 도도한 이론으로서 하나의 이론체계를 구성한 하나의 책자였습니다. 이론서였습니다. 그래서 순자야말로 유교적 이론서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 순자는 맹자와 달리 맹자가 소위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까지 한 왕도 정치, 민본 정치를 주장했지만 이 순자는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분명히 그 이성을 위해서 움직이지만은 그 이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자유수양, 교육, 그리고 법적 강제를 거쳐야만이 온건의 이성이 되고 제대로 된 나라가 되고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순자의 성악속에 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유교화, 수양, 그리고 강제, 예의,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한 인간이, 그리고 국가가, 그리고 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순자의 예의, 강제, 외부적인 충격, 이러한 것이야말로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순자의 이론이 북방의 오랑캐족이었던 진나라에 의해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순자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법가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순자의 제자들인 이사와 한비자 등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법가적인 사상은 그 진나라의 천하통일 과정에 있어서 위대한 정치가들에 의해서 확립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상황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법치주의의 가장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강력한 법치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상황은 재상으로 취임하자마자 그 상황은 궁궐 앞에다가 6자 높이의 커다란 장대를 심어 놓았습니다. 박아놓고서 누구든지 이 나무를 옮기는 자는 큰 백령을 주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나라에 이 나라가 과연 이까짓 나무 좀 옮겼다고 해서 큰 백령을 주겠느냐, 아무도 믿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다시 상황은 방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 나무를 누구든지 옮기는 자는 금 1000명을 주겠다. 하니까
어떤 젊은이가, 용감한 젊은이가 좋다. 내가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다. 나중에 무슨 일을 닥칠지 모르지만 나는 나무를 한번 옮겨보겠다. 그래서 금 천냥을 벌겠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그 나무를 뽑아서 서쪽 궁궐에다가 옮겨놓습니다. 그 상황은 그 청년을 옮기는 것을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금 천냥을 주면서 나라는 백성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천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상황은 철저한 법치를 주장했고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엄정하게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당시 진나라에는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가면서 피해 강력이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엄정한 법 질서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 누구도 예외 없는 법 질서, 예외 없는 그 법 강제를 주장해서 시행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왕자 하나가 그 잘못을 저질렀죠. 뇌물을 받고서 일을 처리해주는 잘못된 일을 한 것입니다. 상황이 가장 싫어했던 일이죠. 그래서 상황은 그 왕자와 그 사부를 불러다가 사부는 그 벌로서 잘못 가르쳤다 해가지고 벌로서 코를 베어버리고 왕자는 인도를 지져야 되지만 차마 인도를 지지지 못하고 붓으로 얼굴에다가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아무리 붓으로 썼지만 곧 지워질 수 있는 붓으로 썼지만 이 왕자는 아주 이를 푹푹 갈았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너는 죽은 목숨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천년 만년 살을 줄 알았던 왕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서의 왕의 죽음은 너무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많은 후세의 사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비화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왕이 죽고 이 왕자가 왕이 되자마자 상황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국경으로 도망을 합니다. 야반 도주를 하죠. 야반 도주하면서 상황이 그 경계선에 도착을 하니까 DMZ에 도착을 하니까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그 누구도 왕조차도 성문을 열어줄 수 없는 자기가 만든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그 군사들이 절대로 열어줄 수 없다. 이걸 어기게 되면 그 재상한테 저희가 혼난다, 죽습니다 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재상이다 해도 군사들은 믿지 않죠. 그러다가 거기서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상황은 다시 잡혀서 갈기갈기 찢겨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죽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의 법치주의는 스스로 올가매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소진장이 그 상황의 뒤를 이은 재상이 소진과 장애가 있습니다. 이 소진은 진나라의 재상이 아니라 그 전국시대의 친운, 전국시대의 막강한 7개 나라 중에 나머지 진나라를 제외한 6개 나라의 공동 재상이 됐습니다. 공동 재상이 돼서 워낙에 이 사람이 탁월한 능력자였기 때문에 6국의 공동 재상이 돼서 함께 6국이 공동으로 진나라의 침략에 대비하는 그 합정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6국이 연합해서 남북으로 연결해서 철저하게 진나라를 공동으로 막자 하는 합정책을 내세워서 6국에게 그걸 받아들여서 진나라를 제외한 6국의 공동재상이 되죠. 이때 소진은 육각형의 도장을 만들어서 엄청난 위세를 발휘했습니다. 약 20년에 걸쳐서 이 소진은 6국의 공동재상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장인은 자기 친구이면서 절친이면서 같은 그 학생이었던 소진의 출세를 옆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자기 가장 절친, 지 짝꿍인 학생이 갑자기 6국의 공동 총리가 돼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데 자기는 아직도 눈칫밥을 먹는, 하숙집에서 눈칫밥 먹는 별 볼일 없는 그 고시생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분의 차이가
하늘 땅 정도가 아니죠. 뭐 별과 완전히 땅덩이의 차이일 정도로 신문의 차이가 생깁니다. 소진은 가장 고민한 끝에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다. 친구 한번 찾아가서 부탁 좀 하자 하고서 소진을 장인은 찾아갑니다. 소진은 육국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그를 일부런지 아니면 무의식적인 건지 도저히 만나주질 않습니다. 여기 가면 저기에 갔다 그러고 저기 가면 여기 있다 그러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국의 공동재산이 보통은 갖고 있습니다. 또 소진이 아무리 만나려 해도 상황이 또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인이 몇 대를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쓸쓸히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허름한 주막집에 가가지고 주머니에 돈이 턱이 없으니까 제일 값싼 막걸리 한 잔 시켜놓고 김치 하나 넣고서 술을 한 잔 마십니다. 그럴 때 거짓말처럼 어떤 귀공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 장인에게 어디 좋은 데 가서 월세를 게 아니라 좋은 데 가서 밥 함께 하자. 내가 멋진 술도 사겠다 해서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크고 좋은 한정식집을 데리고 와서 잘 먹이고 술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돈도 많은 돈을 주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지 말고 내가 소개장을 써줄 테니까 진나라에 가서 진나라의 재상을 만나라. 그럼 진나라에서 당신을 귀히 쓸 것이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이가 진나라에 토들토들 가서 소개장을 보여주고 이제 거기에서 두고두고 합니다. 그리고 장이도 워낙에 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소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계속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귀공자가 누구였냐 하면 소진, 친구인 소진이 멀리서 그를 도와주라고 시켰던 겁니다. 그 절친이 워낙에 비난하게 별 볼일 없는 인물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소진이 직접 나타나서 도와주면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의지하게 될까봐 일부러 의도적으로 멀리서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그 소진이 뒤에서 장애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소진은 그 육국의 그 소진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 의해서 소진은 자객을 만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소진의 합종책에 대해서 그 장인은 연행책, 즉 소진의 남과 북으로 연행해서 합종해서 그 진나라를 치고 막자는 그 정책에 대해서 장인은 그걸 막기 위한, 깨기 위한 연행책을, 동서로서 연행책을 만들어서 그 소진이 만든 합종책에 분쇄를 합니다. 하나하나 분쇄해가지고 그 합종책을 가지고 장이가 소진의 합종책을 그 장이가 연행책으로서 하나하나 깨뜨립니다. 그렇게 소진과 장이의 우정으로 그 전국 치군이 드디어 이제 진나라가 천하통일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 나머지 범죄 수상도 있고 원교 근대책이라는 범죄 수상도 있고 하지만 뭐 다 생략하기로 하고 진나라 통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진시황에 있어서 여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여불이는 진나라의 재상으로서 소위 진시황을 도와서 천하통일을 하기 위한 초석을 깔죠. 근데 그 여불이가 재상이 되기 직전에 진시황을 만들어 나갑니다. 진시황의 아버지가 조나라에 인질로 잡혀 있을 때 진시황의 아버지를 도와서 왕으로까지 만들죠. 그리고 그 왕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의 승상이 되고 또 진시황을 키웁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그 진시황의 친아버지가 여불이라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사라천은 사기에서 진시황의 아버지는 여불이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진나라의 사가들은 진시황의 아버지가 여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가당치 않다고 부정하죠. 어쨌든 부정하든 긍정하든 여불이가 진시황의 오늘을 만든 건 확실합니다. 즉 여불이는 아버지와 함께
돈으로서 나라를, 천하를 산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돈의 철학을 가지고 천하를 샀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인의 그 변방에 오랑캐족이었던 지인나라가 그 위대한 법과 사상가들에 의해서 마지막 그 진시황을 도와서 측근에서 끝까지 도와줬던 인물이 법가의 이사라는 인물이 있었고, 또 한나라에 한 비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수은자의 제자였던 한 비자와 이사가 진나라의 천하통일의 마지막 방점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맹자와 순자는 철저하게 두 분 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맹자는 철저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으로 인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은 백성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백성이 듣는 대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 하늘이랑 말할 것도 없죠. 군주, 왕을 말하는 것이죠. 즉 백성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백성이 듣는 대로 듣는 그러한 왕에 의한 왕도 정치, 아주 이상적인 도덕 정치를 주장했던 반면에 순자는 아니다. 철저하게 법적 강제, 이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왕이나 그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다. 한 인간에 있어서도 어린아이가 왜 오냐? 어린아이가 올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젖을 주고 그를 안아주고 맛있는 걸 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어린아이가 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가 오는 것, 맹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어린아이가 물속에 빠지면 사람들은 어떡하냐? 바로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아무 조건 없이 구하는 인간, 즉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인간이다. 이렇게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아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철저하게 어떤 보상이 없으면 그는 진정한 인간,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순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그의 책에서 서두에 나오는 것이 군주 주야, 서인자 수야, 수직 복, 수직 재. 다시 말하면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군주라는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고 물에 뛰어서 평화롭게 갈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법치주의적인, 법과주의적인 생각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일단 잠시 쉬었다가 2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교는 말이죠, 이미 중국에서 상당히 정치화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유교화가 된 건지 유교가 정치화가 된 건지 그거는 별로 구분의 실익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와 유교는 이미 뛸래야 뛸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한무제 때 이미 국교로 BC 136년에 기원전 136년에 유교가 국교화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서구가 자본주의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문물, 문화, 문명은 그 어떤 서구보다도 훨씬 더 발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라, 국가라는 개념도 서구에는 18세기까지 없었어요. 독일, 프랑스니 뭐냐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을끼리의 싸움이었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양은 이미 BC 몇 세기 전부터 이미 나라가 있고 문물, 문화가 발전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문자 그리고 글, 사상 이러한 것에 유교가 엄청나게 기여했던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기원전에 한나라 때 모든 유교적인 장치 그리고 국가적인 장치, 관료 장치가 이미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그 사서 오경이라고 할 때 그 사서는 조금 있다가 확립됐습니다만 오경은 이미 확립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춘추하는 그 오경. 이 오경이 확립됐다는 것은 이미 그 유학이 나라에 이미 뿌리 박혀서 모든 교육체계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예경, 서경에 있어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 죄송합니다. 오경에 이미 다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오경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 분야에서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물치지라는 것은 융합교육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경물, 치지, 사물에 대해서 치지, 마지막 궁극적인 한계점까지 이르도록 완벽하게 공부를 한다,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않고 경물치지라는 것은 그 학자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철저하게 끝까지 공부를 해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경의 가장 본질적인 말은 경물치지에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춘추는 공자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춘추라는 역사서를 통해서 공자는 이 춘추라는 역사서에서 그 춘추 정독시대의 유명한 정치인들, 인물들에 대해서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자의 춘추 필법이라는 것이죠. 즉 도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인물을 평가한 춘추 필법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상하천이 그 사기에서 이 춘추 필법으로 그 사기에서 역사를 기록했죠. 이렇게 그 공자는 이미 그 보편적인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부터 공자는 사당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당의 주인으로서 공자를 모시는 것이 서서히 비롯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을 거치면서 5대, 수당 5대를 거치면서 중국의 대혼란기에 도교와 불교가 유교의 자리를 밀어버리고 도교와 불교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백성들은 뭔가 피어날 세계, 현실 세계가 아닌, 유교는 매우 현실적인 종교입니다만은 유교나 도교는 현실을 떠난 피어날 세계를 찾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교, 도교. 그래서 유교가 상당히 퇴보를 거듭했죠. 그렇지만 그 유교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이미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가슴 밑바닥에 유교의 본질이 박혀 있었습니다. 불교와 도교가 그 중국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건 또한 사실이지만 또 유교 정신이 백성들의 가슴 속에 갈아 침전되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인 겁니다. 그렇게 오다가 송나라에 와서 당나라에 비해서 훨씬 나라도 작고 했지만 그 문화나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한 송나라였습니다. 그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당나라의 귀족제가 그 관료제, 엄격하게 그 발전된 그 송나라의 관료제에 의해서, 즉 과거시험 제도에 의해서, 유학을 통한 과거시험 제도에 의해서 송나라의 관료제는 당나라 시대의 귀족제가 사법으로 변화가 됩니다. 굉장한 발전이죠. 귀족이라는 것은 탁월한 것이지만 그 사법은 본인이 스스로 이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금주전을 물고 타고난 귀족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해서 과거시험에 합격해서 사법부가 되는 소위 새로운 신흥, 성리학에 의한 신흥 종교, 신흥 무학에 의한 성리학자,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양수,
소동파, 사마강 같은 아주 위대한 사대부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희에 이르러서 집대성됩니다만은 이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마광인데, 사마천이 사기를 통해서 그 춘추 필법으로 역사서를 만들었다면, 이 사마광은 자칫 통감을 하면 그 새로운 역사서, 왜 새로운 역사서냐면 기존의 역사서가 너무 번거롭고 좀 뭔가 체계가 없으니까 이 사마광은 자칫 통감을 하는 역사서를 통해서 그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학자들 치고 사대부들은 사마광의 자칫 통감을 읽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과거 시험에서도 자칫 통감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이 사마광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려서부터. 대여섯 살 꼬마 때부터 사마광은 아주 영특했는데, 그 꼬마들이 그 어느 대갓집 그 항아리가 잔뜩 있는 곳에서 놀다가 엄청나게 커다란 항아리 속에 한 아이가 물에 빠집니다. 항아리 속에. 그래서 항아리의 물 속에 빠진 어린아이가 허우적대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굴르고 있고 어른들은 대같이 눈치를 봅니다. 왜 눈치를 보냐면 이 귀한 비싼 항아리를 깼다가 나중에 또 뭐 물어내라 어쩌라 또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린 사마광이 과감하게 커다란 돌멩이 하나 들고서 그 항아리를 그냥 박살을 내버려 깨버립니다. 그 물이 더 쏟아져 나오고 이 어린아이의 목숨을 구하게 되죠. 당연히 사마광의 이 과감한 행동은 칭찬을 받아 마땅했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 사마광은 이미 대여섯 살 때부터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른들의 그 추잡한 그 사고방식 그리고 아이들의 우둔함을 이 사마광은 깨뜨려 버렸던 겁니다. 이 사마광이 송나라의 그 당의 송의 신정 때 사마광은 구법당의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더 반해서 왕한석의 신법당이 있습니다. 뭐 다 빼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왕한석의 신법당 그리고 사마광의 구법당은 오늘날 그 구법당은 보수, 신법당은 진보 이 두 파벌과의 싸움은 너무나 급사합니다. 사마광의 구법당은 보수로서 대지주, 대상인의 우애를 대변하고 왕한석의 신법당은 철저하게 백성들의 우애를 대변했습니다. 그런데 사마광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금도 아주 보석같이 빛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보수의 가치는 엄정한 고결한 도덕심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것을 보수 꼴통처럼 옛것을 지키자는 게 아니다. 엄격하고 아주 고결한 도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법당, 왕한석의 신법당이 말하는 백성들의 그 복리, 후생은 이 대상인, 대지주들이 잘 살고 파일을 크게 해놔야 백성들도 더불어 잘 살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이냐. 백성들에게 먼저 복지를 주고 무언가 시혜를 주기 위해서는 나라의 국간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그 보수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왕한석은 무슨 소리냐. 당신은 그저 기껏 한다는 게 그 가정자들을 위한 가정자들을 대변하는 정치 아니냐. 나는 다르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하고서 이 왕한석과 그 사마광은 엄청난 격돌을 했던 것입니다. 이념투쟁을 벌였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거의 뭐 현대에서도 조금도 빠지지 않을 만큼 격렬한 이념투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구법당과 신법당의 정신, 특히 사마광의 보수의 가치, 고결한 도덕심이라는 그 잣대는 오늘날 보수를 표방하는 모든 사람들이 엄정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한석의 신법당, 진보는 왕한석이 주장하는 소위 그 대지주, 대상인이 국간을 갖춰야만 백성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그 논리를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왕한석과 사마광의 그 이론 투쟁은 오늘날과 조금도 비견해서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위대한 사대부들에 의해서 성리학이 그 발전해 오면서 그 주지가 이런 것을 종합하고 통합했습니다.
새로운 구조, 유학의 새로운 구조, 새로운 특색,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학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더불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장은 이 종래의 그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학에다가 인간의 심성의 위대함, 그리고 우주의 대원리를 사변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철학이 되어야 한다. 매우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학문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유학에다가, 유학정신에다가 주의의 성리학이 합쳐진 것이 새로운 유학, 새로운 이학, 그걸 도학이라고도 하고 소학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경물치지의 정신이 면면히 살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리학이, 새로운 유학이 고려 말기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뭐 시간 관계상 고대부터 고려까지의 유교 역사는 뭐 크게 그 관점을 둘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이 고려 충렬할 때 안양에 의해서 이 성리학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이 조선을 건국한 건국 주체들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이해관계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즉 성리학은 고려 시대에 엄청난 문벌들, 불교와 함께 엄청난 문벌을 만들었던 그 귀족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사대부들, 새로운 정치인들, 새로운 정치 세력에 의해서 그들의 이해관계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흥 사대부들, 그 중에서도 정도정이라는 이색과 정몽주라는 아주 그 온건한 그 사대부들 말고 아주 그 과격하고 급진적인 사대부들, 그 정도정 같은 사대부들에 의해서 그 성리학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정도정은 당시 동국면 사령관이었던 이성계를 찾아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고 그들과 뜻이 맞아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원동력으로서의 성리학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도전이 성리학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새로운 나라는 사대부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왕의 나라가 아니라 사대부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상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 초에 새로운 나라, 그 고려 말기의 모든 그 모순들, 그리고 부의 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인도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신흥 사대부들에 의한 사대부의 나라로서 사대부의 정치를 통해서만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정도전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생각한 사대부의 나라, 그리고 반면에 이태조와 그 아들들, 특히 이방원에 의해서 무슨 소리냐? 사대부의 나라라니. 이 나라는 왕의 나라다. 하는 왕의 나라라는 정신, 이데올로기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원에 의해서 소위 그 정도전의 사대부의 나라라는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깨부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방원이 그 정도전을 위시한 모든 사대부들을 한 칼에 다 죽일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이러한 사대부의 나라는 신흥 성리학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일러서 과연 옛날 공자, 맹자, 순자가 얘기하는 민도주의 사상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성리학으로 뒤바뀌면서 그것이 당파싸움, 사색 당정, 그리고 세대 정치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약간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와서 여러분들 그 많은 그 훈구파와 살인파, 즉 훈구파라는 것은 조선을 건국한 공신들, 공문이 있는 훈구파들과 또 새로운 나라가 싫어서 혹은 그 새로운 나라의 그 사상이 싫어서 숨어 들어간 살인파, 재숨은 살인파의 그 충돌이 성종 때까지
잠잠해 있다가 훈구파의 전형을 도저히 이 성종이 견딜 수 없어서 성종 때 김종직이라는 아주 훌륭한 새로운 사대부를 등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식, 김동필, 조광조라는 살인파의 그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상이 훈구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훈구파들이 그동안 일으켜놓은 것들이 충돌이 돼서 사색당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결은 선조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사색당장으로 새롭게 발전하게 됩니다. 뭐 새롭게 발전하기보다는 그 사색당장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조선은 완전히 그 당파 싸움의 나라로 변질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당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대결로 볼 수도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훈구파와 살인파 그리고 사색당쟁 이것은 이 성리학에 대한 이해, 성리학에 대한 실천 과정에 있어서 그 생각의 차이,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분명한 그 원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 정신이 변화하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이데올로기가 작용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살인파들과 훈구파들의 그 분쟁 이것은 사실은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소학은 변호대학 맹자라는 그 사서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유교의 기본을 가르치는 그 기본서가 있었습니다. 소위 아주 기본서라고 그러죠. 그 기본서 중에 소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소학은 김경필이라는 그 김정직의 그 제자가 주장한 것인데 이 소학을 통해서 김경필은 수기치인이라는 것,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나라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을 우리는 깨우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학을 얼마만큼 공부하고 얼마만큼 이해했는가에 따라서 이 살인파와 훈구파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까지 이 소학의 중요성이 커졌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사당 칠정론, 그 이황과 이의의 사당 칠정론까지 비화하고 그것이 소위 그 사색 당파의 또 근본 원인이 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선조 때에 이르러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선조에 이르러서 많은 정치인들이 선조에게 그 고합니다. 아무래도 이 조선에 지금 사색 당장이 비롯될 것 같은데, 당파 싸움이 비롯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왕께서는 좀 말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인국이 무슨 소리냐, 이 나라에 무슨 사색 당쟁이 있느냐,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인은 강력하게 이를 말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구분이 되면서, 동인은 영남 쪽 사람들이 주로 이루었고, 서인은 그 경기, 충청, 그 전라 이 3도 사람들이 주로 이런 서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조 정랑이라는 그 것도 있지만,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선조 때에 이르러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죠. 여기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사대부의 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사대부의 나라, 왕의 나라라는 근본적인 그 차이에 있어서 모든 그 제례 그리고 가례 이거에 있어서 이 서인들은 왕사 동맹, 무슨 소리냐? 왕과 그 사대부가 다를 바가 없다. 모든 이해는 같다라는 것이고, 동인들은 왕사 부동맹, 다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의 엄청난 차이가 그 당파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들을 갈라치기도 했던 거예요. 당파 싸움을 단순히 무슨 그 권력 투쟁이라고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도 있고 또 물론 그 나라의 권력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의 싸움도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먼저 여러분께 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인의 그 영주했던 정철, 여러분 그 잘 아시죠? 정철이 선조 때 그 어떤 그 사건을 기화를 해가지고서 이 정철이 동인을 아주 씨를 말립니다. 선조는 이러한 동인과 서인을 적절히 쓰면서 때로는 서인을 시켜서 동인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동인을 시켜서 그 서인을 없애버리기도 하는 묘한 장난을 쳤습니다. 이 선조의 그 열등감이었죠. 그 임진왜란 때 자기는 계속 도망만 다니다가 심지어는 그 중국으로까지 도망가고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그때 유성룡이 그를 절대로 당신이 만약에 중국으로 가게 되면 이 나라는 바로 망해버린다 라고 주장해서 그 선조가 가지 못하게 됐지만 어쨌든 이 선조는 서인을 시켜가지고서 동인을 아주 돌입을 냅니다. 한 1000여 명의 사대고를 죽였습니다. 정철이. 그러고 나서 선조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서인들의 장난이 좀 심했다. 정철이 문제가 있다. 정철이 죄인이다라고 또 변덕을 부립니다. 하니까 또 동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철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인들 중에서 서인들을, 정철을 의시한 서인들을 아주 사기를 몰살시키자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이 이상해 등 이 북인을 이루었고 유성룡 등 남인들은 그럴 필요 없다. 온건하게 대하자. 꼭 그렇게까지 복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남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철 때문에, 아니 선조 때문에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또 서인은 그 송시열 때문에 그 송시열의 행위에 대해서 단죄하고 뭐 어쩌고 하는 윤증이라는 그 인물이 나타나가지고서 송시열과 붙습니다. 그래서 이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동인과 서인, 그리고 동인은 남인과 북인, 서인은 그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아주 그 중요한 것은 이 남인들, 그리고 서인 중에서도 노론, 결국은 남는 것은 남인과 그 노론이 남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 파벌을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왕사동네와 왕사부동네를 비롯해서 이 살인파와 훈구파,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되었고, 또 이때부터 그 서울 근교, 서울 경계 지방의 근기 남인들이 이 성향에 너무도 사변적이고 또 너무도 이들에게 그 논리를 추구하는 그 아주 넘버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것이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백성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 좀 백성들의 삶을 좀 낫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나온 것이 18세기에 그 근기 남인들에 의한 그 실학이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실학이 제가 그 시각자 중에서도 정약용의 전문입니다만은 오늘은 되게 조심하고자 합니다. 잘못하면 정약용 얘기만 끝날 테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역사 속의 리더십을 주장하는 바니까 이 역사 속의 리더십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선 전체, 그리고 중국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은 성략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 시간은. 어쨌거나, 그래서 이 실학이 나타나면서 근기 남인들이 주장하는 실학, 이것이 도대체 성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약용의 여의당 전서 500권, 그리고 1표 2서, 경제 1표와 흥흥신서, 목민심서 1표 2서가 가진 의미, 그 개혁 사상,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따가 밝히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이때 실학과 함께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은 북학파입니다. 북학파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연암 박지원, 홍대영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것인데, 이들은 그 청나라의 문물, 고도로 발전한 이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던 사상이 청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경시하고 명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로까지 숭상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분명히 뭐냐면 니들은 도대체 없어질 나라, 그 없어진 나라, 이 명나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아버지처럼 추앙하며 우리 청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무시하냐? 우리가 국방여진족이 우리 선조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서 인조 때 청태정에 초대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병자호란이죠. 그때 우리 인조가 어떻게 그들을 대했습니까? 다 기억하면서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병자호란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철저히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왕과 청해명의 그 귀족들, 사대부들, 양반들은 남한산성에 모여있고, 그리고 군사 15,000명과 함께 마지막으로 옥새한다고 갔습니다. 옥새했습니까? 인조가 죽었습니까?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켰습니까? 아니죠. 저는 이 인조와 선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선조가 임진왜란 때 어떻게 했습니까? 8년 동안 매일 도망다녔습니다. 애꿎은 그 충무공, 바다에서는 충무공, 육지에서는 본물,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 많은 그 장렬하게 죽은, 아무것도 없이 적시공권으로 장렬하게 죽은 우리 의병들, 백성들,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선조 왕이라는 자는 도망만 다녔습니다. 8년 동안. 정말 열불이 치입니다. 그리고 인조, 뭐 했습니까? 남한산성 가서. 정말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켰습니까? 아니죠. 철저히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청태정에게 잡혀가지고 삼전도에서 그 인조가 가진 모욕을 당하죠. 이게 왕이라는 게 청태정에 끌려가가지고서 삼전도 영하 30도였습니까? 그 당시.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도 춥습니다만 그 당시 삼전도 지금 잠실벌이죠. 잠실벌 삼전도에서 9배를 시킵니다. 9번 절하라고. 청나라를 절하는 방식은 우리와 달리 머리를 바닥에 찢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조가 절을 할 때 그 얼음바닥 위에서 맨발로 절을 하는데 그 청나라 애들이 가만히 있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롱하죠. 다시 해가지고 300번 이상을 절을 시켰습니다. 머리를 땅에 찧었습니다. 땅에 얼음에다가. 머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됐죠. 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상에 걸려가지고서 완전 죽을 지경이었죠. 아니, 죽어버리지. 그걸 뭘 살아가 말이지. 왕이랍시고 말이지. 전 아주 그냥 치가 떨립니다. 선조와 그 인조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죽여마땅한 자들이 왕이랍시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이라는 소설도 누가 썼습니다만 가관도 아니죠. 무슨 뭐 총과 화해를 하느니 뭐 많으니 하면서 싸우고 말이지. 그 중심들이랍시고 얼굴에 핏대를 내서 지랄들 하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지랄밖에 아닙니다. 아니, 백성들은 성 밖에서 다 죽여가고 청나라 군사에 의해서 아녀자들은 매일 강간을 당하고 또 청년들은 매일 다 죽어가는데 지들은 남한산성 안에 숨어가지고서 뭐 화해를 하니 많이 이런 정말 욕만 나옵니다. 이게 당시의 사대부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조선시대의 사대부들, 알량한 사대부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박지원이 양반전에서 어땠습니까? 열하일기에서. 철저하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가짜는 것들이라고.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라고. 백성입니다. 어디 그러니까 19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의 선교사들이 뭐라 그랬냐. 조선의 양반들은 기생충들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등 옆에서 고열이나 빨아먹는 기생충들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말 나오기는 하죠. 뒤에 나오면 더 비교하죠. 다산 정약용이 그 여의당 전서에서 주장합니다. 조선 초에, 건국 초에 양반의 숫자는 약 7%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정조 때에 이르러서 그게 약 30%에 이르릅니다. 4배, 5배가 된 거죠. 양반의 숫자. 그리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양반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양반의 숫자가 늘어납니까? 양반이 되면 좋으니까. 왜 좋으냐? 군포가 면제되고 군역이 면제됩니다. 아니, 서구에서는 귀족들이 전쟁이 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영화나 역사책에서 알죠?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맨날 나갑니다. 창과 방패를 들고 왕 앞에 몰려듭니다. 그래가지고 맨 먼저 귀족들이 죽습니다. 왜? 전쟁에 맨 앞장서가지고. 농민들, 평민들은 뒤에 숨어서 눈 걸고 밭 갑니다. 그들에게 먹을 걸 대주죠. 그러나 귀족들은 나가서 싸웁니다. 아니, 양반처럼 그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 싸워야죠. 근데 이런 자식들은 뭐 했습니까? 숨어가지고 군포, 군역이나 면제당하고 세금 절대 안 내고 군대 안 가고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흥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대부의, 못된 사대부들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용도 아니 웬 양반이 이렇게 늘어나냐. 그리고 과거시험, 양반이 되려면 과거시험을 봐야죠. 과거시험 응시자가 10만 명이었습니다. 약. 그 10만 명 중에서 실제 과거시험에서 그 뭔가 그 참여하고 써내는 자들은 10만 명 중에서 약 2만 명 정도가 과거시험장에 들어섰고, 원서낸 거는 10만 명이었고, 그 약 2만 명, 3만 명 중에서 실제로 그 제대로 된 답안지 낸 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거시험의 그 양태를 보면, 당연히 그 양반 귀족들, 권세 있는 자들이 대충 뇌물 먹고 봐주고 양반 만들어주고 했던 것이죠. 그 정약용도 이걸 걱정했던 겁니다. 이래서 나라가 안 망할 수 있겠느냐 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이제 많은 걸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만은, 리더십의 구체적인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구체적인 사례는 이제 이러한 것을 유학과 성리학을 바탕으로 깔고서 리더십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확실할 겁니다. 세종이라는 분은 아주 해피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태종이 그들에게 그 세종대왕이 그 아주 성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밀어줬습니다. 모든 걸 셋업을 시켜줬습니다. 셋업을 시켜줘가지고 모든 그 악행은 내가 다 저지르겠다. 그리고 모든 오욕, 욕은 내가 다 먹겠다. 세종 너는 성군이 되라. 그러면서 태종은 그 세종의 그 장인조차, 심원조차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외척 세력에 나서서는 안 된다. 너는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백성과 업조창생의 안위와 복지만 생각해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도전 등 사대부들을 마구 때려 죽인 방원 태종이었지만 이 나라 조선을 위해서는 멀리 내다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아들을 키워야 했던 겁니다. 이 또한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세종은 아주 행복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힘에 의해서 악행을 짊어지고 가는 태종 아버지를 둔 덕분에 세종은 아주 해피하게 왕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그 인재들을 아주 대다수의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집현전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초에는 말이죠. 훈구 대신들, 소위 그 정도전 등 훈구 대신들이 막 극성을 떠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살인들이 지방과 산과 그 숨어 들어간 살인들이
내 절대 니들한테 조선에 내가 충성하나 봐라 했던 것이죠. 그러던 사람들이 이 세종 때 이르러서 성군이니까 다 슬슬 다 나와가지고 세종치하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는 아니었던 조선 초에서 지금은 인재가 풍부를 했던 것입니다. 신숙주, 정인지 등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인물들이 그 세종조에 이르러서는 집현전을 통해서 발굴이 됐던 겁니다. 또 세종은 뭐라 그랬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 집현전에서 아주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나한테 좋은 정책만 건의해라. 일은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공부만 해라. 그리고 여기서 내가 승진까지 다 시켜주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인사는 만사라는 것을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종 때 이 평화의 시대에 예치주의를 확립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 때 이르러서 악을 정리했습니다. 음악을 정리했습니다. 궁중음악을. 이 세종은 어떤 신념이 있냐면은 음악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예악이다. 예악주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세종이 그 매사에 뛰어난 분이었냐면 과학기술은 장영실이라는 노비 출신을 통해서 과감히 발굴해서 당상관까지 시켰죠. 여러분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영실. 그를 통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또 박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음악을 장려했습니다. 음악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는 그 음악을 연주하는데 악을 세종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 곡조가 잠깐 틀리다. 한 부분이 틀리다. 다시 봐봐라. 하니까 박연이 다시 조사를 합니다. 하니까 그가 만든 편종에 그 만들 때 그 금을 거는 먹이 남아 있었습니다. 약간. 그 먹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좀 이상해졌다라고 박연이 보고를 하고 그거를 먹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니까 비로소 음악이 제대로 됐다고 할 정도로 세종이 대단한 그 음악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치주의에 빠졌냐, 문학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 그 아버지 태종의 힘을 빌려서 맨 처음에 세종 1년 즉위하자마자 태종과 함께 그 대마도를 정벌 했습니다. 이종무라는 장군을 통해서 약 15,000명을 동원하고 200여 척의 함선을 동원해서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쉽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마도를 정벌했으면 지금 독도 문제 가지고 콩이네 파시네 떠들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참 세종대왕이 너무 인자하셨어요. 그 당시 대마도는 그 동남아를 휘젓고 다니고 모든 약탈질을 해온 외구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때 세종이 대마도를 정벌했으면 그 대마도 땅, 그리고 독도 물론이고, 그리고 일본까지도 넘볼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을 만들 수 있었는데, 우리 세종대왕님이, 우리 선조님들이 너무도 그 덕이 많고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양보했죠. 그냥 살려달라고 하니까 봐주고 하나도 안 죽였어요, 세종이. 그래서 대마도도 그냥 뺏었다가 놔주고. 또 그뿐입니까? 북방에 오랑캐들이 하도 설치니까, 나중에 이들이, 여신족들이 청나라로 됩니다마는, 여신족들이 얼마나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한겨무도 땅을 계속 넘어듭니다. 아버지 태조, 이태조가 사실은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여신족과 관련이 많을 것이다. 이태조가. 그러나, 어쨌든 이태조가 그 여진족을 정벌하고 이태조가 소위 그 스타가 됐던 원인도 여진족 정벌과 외부 정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여진족들 나중에 청나라로 엄청나게 발전하는 여진족들도 사군과 육진을 설치함으로써 최윤덕과 김종서를 시켜서 이제 사군 육진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국방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세종대왕. 그러면서 세종대왕께서는 한결도 청지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왕들의 많은 치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선조와 인조의 그 어떤 그 치욕의 역사를 거쳐서 정조에 이릅니다. 여러분, 정조하면 어떻습니까? 격동의 리더십, 개혁의 리더십,
희망의 리더십을 말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조를 얘기하면은 저는 20세기 중반에 활약했던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떠오릅니다. 아니, 존 F 케네디라니, 맞습니다. 존 F 케네디와 정조는 유사한 부분이, 다른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첫째, 이분들이 정조가 개혁의 군주라고는 하지만 정조가 일으켜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케네디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다하게 해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정조나 케네디는 주기 초부터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희망의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 당시 60년대 케네디가 무슨 말만 하면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케네디는 뭔가 해낼 것이다. 케네디라면 그 준수한 외모, 또 그 멋있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다. 해가지고 케네디 하면 미국인들이 그냥 희망을, 무조건적인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케네디는 뭐 이렇다 할 게 없고, 그저 큐바 사태,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큐바 사태를 극복했고, 그 큐바 사태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련이 큐바에다가 그 미사일 기지를 세운다니까 케네디가 전쟁 불사하고 절대 안 된다. 후르시초프를 겁박했죠. 니들 만약에 큐바에다가 그 미사일을 장착하는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행정학에서 이 케네디의 정책, 케네디는 위기 관리의 대명사가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조는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의 탕평책을 통해서 정조는 말이죠. 그 세자로 됐을 때부터 아버지 사도 세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련 벽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노련 벽파들에 의해서 사도 세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노련 벽파가 자기들에게 해가 될 거를 염려해가지고 끊임없이 영조와 사도 세자를 이간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영조가 그를 사도 세자를 그 뒤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를 굶겨 죽였죠. 그게 이제 금등지사인데, 여러분 이게 그 위대한 역사라는 그 책에서도 나오고 그 금등지사를 알 겁니다. 제가 바쁘다 한마디만 하면, 금등지사라는 것은 그 영조가 정조, 사도세자를 죽이면서 나중에 이를 뉘우치면서 자기 뉘우치는 글을 써서 그 금등에다가, 금괴짝에다가 자기의 뉘우치는 글을 써놓습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제국에 나오는, 영원한 제국에 나오는 그 주제인데요. 그 금등에다 써놓은 거를 찾아야만이 정조는 자신이 주인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개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등을 노론 벽파들과 그 정조 세력이 그 서로 찾으려 하다가 결국은 정조가 찾아서 그 금등을 찾아서 아버지의 그 무고함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조는 그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상 정조의 개혁 정치라는 것은 왕권 강화였습니다. 그 왕권 강화를 이 정조는 정약용이라든지 이가환이라든지 신승이라든지 이런 그 아주 그 천재적인 사대부들을 등용함으로써 정조는 노련 벽파를 깨트릴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그 사도세자 이후로 영조가 뉘우치면서 자기 세손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사도세자와 같은 비극을 일으키지 않겠다 해가지고 영조가 그 세손 이산, 정조가 되는 이산에게 어릴 때부터 아주 꼬마 시절부터 영조는 그에게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왕도 정치를 가르쳤죠. 그래가지고
영조가 세손을 대할 때 보면은 정조가 너무도 겁에 질려가지고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게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조의 그 옛날 일기를 보면 할아버지가 그토록 무섭지. 그 다음에 외척 세력을 위시한 노론 벽파 세력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들지. 그러니까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조가 매일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일기를 보게 되면. 그러다가 갑자기 영조가 그 세손을 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말 전격적으로 정조가 1776년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사람들은 정조가 굉장히 일찍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조는 1776년에 등극해서 1800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24년간 왕으로서 군림했던 거죠. 꽤 많이 등극했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서 정조는 끊임없이 정약용, 그 다음에 그 채공 등을 통해서 그 새로운 왕권을 허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론의 나라인 이 조선, 노론의 도시인 한양 땅을 벗어나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몸을 옮기는 그 수원 화성에다가 새로운 왕도,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왕도를 옮기려고 계획하고 그 화성 성이 다 되고 나서 이제 내일 모레 이사 가야 되겠다. 그 한양 땅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찰나 그 정조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죽으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조는 그가 제위 시절에 정약용이라든지 그 뛰어난 사대부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정조에 얽힌 얘기가 너무 딱딱하게 흐르니까 정조에 얽힌 얘기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 여의동 전설을 볼 것 같으면 정조는 툭 하면 정약용 등 그 젊은 학자들을 불러다가 밤에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 정약용은 아주 술에 약해서 술 한 잔만 마셔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면 정조는 이걸 봐주지 않고 필통, 옛날 필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짜 소주병만 합니다. 대나무통으로. 그 대나무통, 그 필통을 다 엎어버리고 그 필통에다가 그 독한 소주를 가득 따가지고 하사합니다. 자, 임금이 하사하는 하사 주니까 마셔라 하면서 줍니다. 그러면 정약용은 아이고 오늘은 죽었구나 하고서 그 소주를 또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조는 그걸 끝까지 다 마실 때까지 쳐다봅니다. 안 마시면 너희는 감히 왕한테 지금 항명하는 거냐. 이건 이제 장난하는 거죠. 그럼 정약용은 거의 자살하는 심령으로 그 소주를 다 마시고 완전히 뻗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걸 마신 자들이 때로는 저쪽 하늘을 향해서 절을 하기도 하고 해름되고 헛소리도 하고 하는데 정약용은 그래도 뚝심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왕 앞에서 추태는 벌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절대로 왕처럼 술을 먹여서는 안 된다. 완샷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 술에 대해서 그 유언을 남기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정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조는 툭 크는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가가지고서 정약용도 마찬가지였죠. 젊은 학생들 때 찾아가서 화살을 쏴보라고 합니다. 말도 타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끌고 가가지고 유격 훈련을 시킵니다. 열흘 동안 너희들 화살 쏴라. 그리고 말 타라 하면서 유격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무에 극성했던 정조입니다만은 그 노론 벽파하고의 싸움을 통해서 이 정조는 결국은 독살 당했는지 저절로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남인들은 영남 남인들은 지금 이 순간도 정조가 독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어쨌든 정조는 남인들과 함께 노론 벽파를 깨부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리학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유명한 그 재상이 하나 있었죠. 서해 유성룡입니다. 이 유성룡은 다 관두고라도 그의 공적은 충무공 이순신과 육지의 권율 장군을 천거한 인물입니다. 정말 유성룡은 그의 그 진그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루도 나라를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근심하고 매일 걱정하면서 선조는 뭐 여러분 선조라는 사람은 말이죠. 글을 하도 글씨체가 이뻐서 그 유학자들이 사대부들이 우리 왕의 글씨체는 그 누구에 못지않다 왕의 집 필법이다 하면서 그 선조의 글씨체를 칭찬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 선조 밑에서 유성룡이 고군분투를 했죠. 이 선조는 유성룡한테 모든 걸 다 떠넘깁니다. 네가 다 해라. 그래서 영전 시켜놓고 자기는 도망갑니다. 저 북쪽으로 10년은 아까 얘기했죠. 중국으로까지 도주하려 하다가 유성룡이 목숨 걸고 진언하면서 막죠. 그래서 결국 못 가고 의주에서 저 북쪽의 도시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내내. 어쨌든 이 서해 유성룡이 그 바다에는 충무공, 육지에는 권율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그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사무관 과장 정도의 인물들을 갑자기 군 사령관으로 장관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서해 유성룡은 이 충무공 이순신과 권율을 믿었던 것이죠. 아니 선조를 안 믿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그래서 나라를 지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의 회고록을 보면 말이죠. 이 전쟁도 전쟁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 군량미를 조달하는 문제, 그리고 명나라를 구원병으로 불리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충무공이 저 바다에서 싸우면서 외군들의 침략을 막고 아무리 권율이 그 육지에서 막았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병들이 대거 나서게 됐던 겁니다. 이 의병들의 주보자들, 주체자들이 주로 사대부들이었습니다. 영남, 호남의 그 위대한 그 사대부들이 그 백성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의병들의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유성룡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량미를 조달하고 그리고 명예 구원병을 총애했던 것입니다. 이 유성룡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병을 갖다가 몇만 명을 갖다가 뭐 20만 명 이상을 그 구원을 했지만 나중에 유성룡이 진그룹했습니다. 왜군보다 더 무서운 게 명군이다. 왜군이 잡놈들, 작은 도둑이라면 명군은 큰 도둑이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명나라 군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도와주네 하면서 먹어치우는 식량이 그것도 또 좋은 쌀만 먹으려고 듭니다. 식량을 대하는 일이 너무도 힘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소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먹이기도 컸죠. 그런데 양반들은 양반들대로 또 세금 안 내죠. 또 백성들은 매일 이민이라는 저 도주가 이민이 아니죠. 유민이라고 합니다. 유민, 흐를 유자. 매일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백두산, 그리고 저기 장춘 등.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민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수백 년이 됐죠. 그래서 북쪽 다 도망갑니다. 왜? 몸이 다쳤다고는 뭐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양반놈의 자식들은 철저하게 그걸 또 갈취하고, 또 전쟁터에서는 명나라 명분 매기느라고 또 바빠 죽겠지. 심지어는 명나라 애들이 우리 유성룡 등 우리나라 정성 판서들을 불러다가 곤장까지 칩니다. 아니, 주둔군 사령관이 우리나라의 총리 장관들을 불러다가 곤장을 치는 거예요. 왜? 군령이 제대로 안 됐다고. 뻔히 알면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조라는 자는 저 북쪽에 숨어가지고서 나오진 않고, 그리고 가끔가다 편지 써가지고 잘하고 있냐, 이렇게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 나중에, 이따고 소리 나고 앉아있고. 정말 유정룡 말해도 유정룡 같아서는 자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유정룡이 전시 제장으로서 나라를 지켰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전공인 정약용 얘기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약용을 왜 공부합니까? 왜 다산 정약용이 위대하다고 합니까? 이 다산 정약용은 이 성리학의 나라, 또 공허한 사변적인 국리공단만을 일삼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가장 기본 정신은 조선을 아주 근본부터 뜯어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저학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맹자로 돌아가자. 공자 맹자로 돌아가자. 유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유학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왕보다 나라가 중요하고 나라보다 백성이 중요하고 백성을 섬기지 않는 자는 그를 쫓아내도 죽여도 무방, 죽여도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무방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약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고대 유교로 돌아가자, 즉 맹자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라고 그랬죠. 그 군주를 물에 태울 수도 있고 엎어버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정약용이 그걸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민본주의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이 마지막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정약용은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말 목숨 걸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정약용이 주장했던 유배를 18년 동안 갔다 오고 나서 그의 말년에 그 어떤 써놓은 열경 전서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왕도 정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이나 맹자가 주장했던 왕도 정치는 제가 누차 강조했죠. 절대 왕정, 절대 독재가 아니었습니다. 백정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주장하는, 맹자가 주장하는 왕도 정치란 모든 공권력을 통해서 권력은 행사되어야 된다. 즉 엄정하게 선발된 관료에 의해서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되고 그 왕은 정의의 상징, 공권력의 상징일 뿐 그가 독재를 해서 백성들을 취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왕도 정치라고 이 사람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 질서에 있어서도 이 정약용은 일표 2서에서도 여러 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본주의, 그리고 농업의 장려. 박지원은 상업의 장려를 주장했지만, 이 근기, 서울 경기 지방의 농사를 직접 접었던, 또 여러분 아시죠? 경기도 광주의, 남양주의 소위 정약용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이 양반은 계속 이제 마지막 18년 유배를 갔다 오고 나서 여기에 묵으면서 자기 고향집에 있으면서 이제 글을 썼던 것이죠. 이 사람은 농자 천하지 대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엄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는 농민이 담당하고 그리고 청나라를 대우조화했던 북학파들은 상업을 장려하고 해서 양반 수를 갖다 철저하게 엄정하게 관리해서 양반도 철저하게 백성들 못지않게 양반도 자기의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민본주의 사상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데올로기는 절대로 국리공단만을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었고 그 주저학, 그 유교, 그리고 고대 유교, 그리고 새로운 유교인 성리학 이 모든 것은 서구 자본주의에 절대로 못지않는 우리의 근본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 이데올로기를 잘못 적용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조선이 망했지만 그래도 조선이 500년을 그간을 유지했던 것은 바로 유교, 성리학, 왕의 나라, 사대부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그 과정에서 정치 토론을 통해서 이 나라는 500년을 유지했고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지금 엉망진창인 젊은 아이들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효심, 그 표현은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그 젊은 아이들조차도 이 효성을 가지고 있고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교육열, 어떤 서양학자는 그럽니다. 이 유교의 그 유품인 엄청난 교육열이 오늘의 한국, 오늘의 일본,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그것은 자본주의에 있어서 그 근본 전략 하는 그 켈빈주의가 오늘의 자본주의를 맞드는 것처럼 오늘의 유교 정신,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중국,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다는 이데올로기의 리더십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성리학,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 모든 것을 혼합화해서 모든 것에 바탕화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리더십은 오늘의 일로서도 끊임없이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리더십, 오늘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